그런데도 가게가 꽤 잘 돼서 1층까지 줄을 선 걸 여러 번 봤다. 덕분에 줄의 끝에 선 손님들이 잠깐씩 우리 가게에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엄마도 가끔 빵을 사왔다. 빵 봉지엔 심재영 제과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심재영은 빵집 사장인데 엄마는 그를 심박사라고 불렀다. 맛을 본 할멈에게선 더는 맛없게 생겼단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뭐 그저 그랬다. 여타 음식들이 다 그렇듯 아무튼 가게 안까지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었다. 신박사가 내게 크림빵을 하나 건넸다. 한 입 베어 물자 병아리색의 찐득한 크림이 비어져 나왔다. 신박사는 50대 초반이었지만 머리가 눈처럼 하얘서 60대로까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맛있니? 느껴지긴 해요, 맛이. 다행이네, 맛이 없진 않아서. 신박사가 가볍게 웃었다. 여기서 혼자 일하세요? 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구절할 것도 없었다. 뻥 뚫린 공간에 개선대와 진열대, 식탁 하나가 전부였다. 가운데 놓인 칸막이 뒤쪽이 반죽을 만들고 굽는 곳 같았다. 응, 내가 사장이자 유일한 종업원이란다. 그게 편해. 그럴만하니까. 그럴만하니까 그러는 거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긴 대답이었다. 그런데 절 보자고 하신 이유는요? 박사는 내게 우유를 따라 주었다. 내게 생긴 일은 참 유감이다. 꽤 고민을 하다가 작게나마 듣고 싶어서 불렀다. 어떻게요? 글쎄 초면에 말이 잘 안 나오겠지만 네 쪽에 필요한 거라든가 부탁할 건 없을까? 아까부터 신 박사는 테이블 위에 손가락을 따닥따닥 두드리고 있었다. 버릇인 것 같은데 계속 듣고 있자니 거북했다. 그 소리를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사가 안경 너머로 날 보더니 이는 빙그레 웃었다. 디오게네스라고 들어봤니? 그 얘기가 떠오르는구나. 알렉산드로 대왕이 모든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대왕의 그림자가 태양을 가리니 비켜달라고 했지. 전 선생님을 보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떠오르진 않는데요. 이번엔 그에게서 너털 웃음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네 얘기를 자주 하셨단다. 특별한 아이라고. 특별. 엄마가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을지의 짐작이 갔다. 박사가 손가락을 접어 주먹을 쥐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는 건 지금 멈출 수 있지만 습관이라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기대한 부탁은 좀 더 지속적인 거였는데 지속적인 거요? 혼자서 생활하기 곤란하다면 경제적인 도움도 좋고 보험도 있고 뭐 일단은 괜찮아요. 엄마가 혹시나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잘 부탁한다고 자주 말했었다. 우린 꽤 친한 편이었거든. 네 엄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사람이었지. 그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보러 가셨나요, 병원에? 신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입꼬리가 아래로 조금 처졌다. 엄마 일을 슬퍼하는 거라면 엄만 조금 기뻐할지도 모른다. 그게 엄마가 알려준 팁이었다. 내 슬픔을 남이 같이 슬퍼한다면 기쁜 일이라고. 마이너스 이퀄 플러스의 원리라고 했다. 그런데 왜 박사라고 불리세요? 의사였거든. 지금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직업 전환이네요. 박사는 또 웃음을 터뜨렸다. 차츰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내가 유머로 의도하지 않은 말들에도 늘 웃어주었다. 책을 좋아하니? 네, 전에도 엄마를 도와서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가게를 계속하렴. 이 건물의 주인은 나란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일하면 내가 월급을 주마. 생명보험금은 네가 대학에 가거나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쓰고 생활비는 일단 아르바이트비로 충당하렴. 네가 동의만 해준다면 복잡한 일들을 대충 처리해 놓으마. 나는 집으로 찾아온 사회복지사한테 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예사롭지 않은 제안을 하면 일단 시간부터 끌라고 배웠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너랑 얘기 나누는 게 생각보다 즐거워서 조금 놀랐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책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팔도록. 나가기 전 그에게 물었다. 혹시 엄마와 사귀셨나요?
신 박사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가늘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니? 우린 친구였단다. 꽤 좋은 친구. 그의 얼굴을 감쌌던 웃음기가 천천히 사라져갔다. 신 박사의 신 박사의 제안을 수락했다. 여러모로 내게 위험한 일은 아닌 것 같았다. 더 이상 곤란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상은 지속되었다. 매출액을 늘려보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 매일 상태가 좋은 인기도서나 공무원 수험서 따위를 검색하고 물량을 확보하며 시간을 보냈다. 추운 날씨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겨 온종일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 어쩌다 물을 마시기 위해 입을 열면 단내가 코로 훅 올라왔다. 책상에 세워둔 작은 액자 속에 우리 셋은 변함이 없었다. 웃고 있는 모녀와 표정 없는 나. 이따금씩 엄마와 할머니 여행을 간 건 아닐까 하는 헛된 공상을 하곤 했다. 물론 결코 끝날 수 없는 여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내 세계의 전부였다. 하지만 할멈과 엄마의 부재로 알게 된 건 세상에 다른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였다. 한 명씩 천천히.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등장한다. 그 첫 번째가 신 박사였다. 박사는 가끔씩 책방에 들러 빵을 놓고 가거나 내 어깨를 꽉 잡으며 힘내라고 얘기했다. 힘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땅거미가 내리면 엄마한테 갔다. 엄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엄만 나한테 뭘 바랐을까? 종일 침대 곁에 지키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자기 몸을 뒤집어 주기 바랐을까? 아닐 거다. 엄만 내가 학교에 다니는 걸 원할 거다. 그게 바로 내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삶일 테니까. 그래서 나는 학교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매서웠던 발음은 조금씩 기운을 잃어갔다. 설이 다가오고 밸런타인데이가 지나고 사람들의 코트가 얇아지고 중학교를 졸업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는 연일 1월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는 푸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3월이 되었다. 유치원생은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되는 때였다. 나도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 새로운 학교로 갔다. 다시 선생님과 아이들을 매일 만나야 했다. 그러자 조금씩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로 다니게 될 학교는 지은 지 20년쯤 된 낙려공학 고등학교였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그다지 높진 않았지만 특별히 아이들이 대세했다거나 안 좋다는 소문이 있는 곳도 아니었다. 신 박사가 입학식에 함께 가준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나는 흔해 빠진 입학식 풍경을 멀찌감치서 홀로 구경했다. 건물은 붉은색이었는데 최근에 내부를 새로 꾸민 탓에 건물 전체에 페인트 냄새며 건축 자재 냄새가 들어차 있었다. 교복이 아직 몸에 맞지 않고 뻣뻣했다.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 날 나는 담임에게 불려갔다. 올해로 부임한 지 2년째가 되는 여자 선생님으로 나보다 고작 10살 정도 많아 보였다. 담당 과목은 화학이었다. 담임은 상담실에 낡은 보라색 소파에 몸을 던지듯 털썩 앉았고 그 충격만큼의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주먹손을 쥐며 콜록콜록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캐햄하고 헛기침을 했다. 여기서 선생님이지만 어쩌면 집에선 귀염받는 막내딸쯤 될지 모른다. 줄기차게 이어지던 캐햄 소리가 거슬릴 때쯤 담임이 경쾌하게 운을 뗐다. 힘들었지? 내가 뭘 도와야 할까? 담임은 내가 겪은 일을 대강 알고 있었다. 유족들의 심리상담사와 변호사가 학교에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담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는지 담임은 입꼬리를 양쪽으로 바싹 당긴 채 눈썹을 위로 살짝 올렸다. 이튿날 종례 시간에 일이 터졌다. 담임은 그 사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느라 고생한 것 같았지만 누구도 그런 모습에 감동하지 않았다.
그녀가 수고롭게 외운 아이들의 이름은 누구야 조용히 해, 누구야 좀 앉아줄래 따위로밖에 쓰이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는데 소질이 없는 사람인 건 분명했다. 3초에 한 번씩 헛기침을 하는 게 습관인지 중간중간 캐햄 소리가 이어졌다. 자, 그리고 갑자기 담임이 톤을 높였다. 우리 반 친구가 아주 마음 아픈 일을 겪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가족을 잃은 친구가 있어. 모두들 그 친구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자. 4년째 일어나. 담임이 시키는 대로 했다. 윤재야 힘내라. 담임은 먼저 그렇게 말하더니 양팔을 높이 들어 박수를 쳤다. 예능 프로에서 본 녹화 현장 뒤에서 방청객의 박수를 유도하는 FD 같았다. 아이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여기저기서 치는 둥 마는 둥 박수 신용만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개중 성의껏 치는 아이들이 몇몇 있어서 그나마 박수 소리가 들리기는 했다. 박수는 짧게 사그라들었다. 그 뒤를 이은 건 정적에 가까운 고요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였다. 전날 담임이 내게 뭘 도와줄까 물었을 때 괜찮다고 말한 건 잘못된 답이었다. 신경 꺼주시는 게 돕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야 맞다. 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검색창에 크리라고 치기만 해도 자동 완성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살인사건, 크리스마스 이브 사건 따위의 말이 떴고 모친과 조모를 잃은 16세 선모군에 관한 기사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찍힌 내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너무나 조악한 수준이라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복도 멀리에서 나를 가리키거나 내가 지나갈 때 공공연히 수군대는 아이들도 있었고 급식 시간에 일부러 내 옆에 와서 앉거나 말을 걸어주는 아이들도 있었다. 수업 중에 고개를 돌리면 영락없이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걸 입 밖으로 냈다.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복도 창밖으로 작은 그림자가 일렁이는 게 보였다. 나뭇가지가 창문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고 있었다. 나뭇가지 끝엔 조그마한 개나리 순이 돋아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나뭇가지를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었다. 꽃이 햇볕을 받아야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복도를 메웠다. 야, 엄마가 눈앞에서 죽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나는 몸을 돌렸다. 몸집이 작은 아이였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에게 말대답을 자주 하고 자기의 행동으로 자중에 어떤 분위기가 생겨나길 바라는 아이. 그런 아이들은 어딜 가나 있다. 엄만 안 죽었어. 죽은 건 할머니야. 내가 답하자 그 애의 입에서 호호하는 작은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주변을 훑으며 눈이 마주친 몇몇과 낄낄대기도 했다. 아, 그래? 미안, 다시 물어볼게. 할머니가 눈앞에서 죽는 걸 본 기분은? 그 애가 다시 물었다. 주변에서 여자아이들이 어우야, 뭐야 하면서 야유를 했다. 왜 그래, 너희도 다 알고 싶잖아. 그 아이가 양쪽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조금 전보다 목소리에 크기가 줄어 있었다. 알고 싶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들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창문을 닫고 교실로 들어갔다. 주변은 금세 다시 소란해졌지만 1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 일로 나는 좀 유명해졌는데 물론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유명세였다. 내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아이들은 바다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비켜섰다. 곳곳에서 쑥덕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쟤야 쟤, 생긴 건 평범하네. 따위의 말들. 나를 보러 1학년 복도까지 찾아온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도 있었다. 살인 현장을 직접 본 아이, 그것도 가족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걸 본 아이,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 않고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아이. 곧 소문은 크기를 불려나갔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나와 한 반이었다거나 나의 기행을 직접 목도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모든 소문이 그렇듯 한껏 과장돼 있었다. IQ가 200이라거나 가까이 가면 칼로 찌를지도 모른다거나 심지어 엄마와 할머니를 죽인 게 나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엄마는 늘 집단 생활에는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다. 엄마가 내게 그 진한 교육을 시킨 것도 내가 그 희생양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엄마와 할멈이 사라진 지금 엄마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아이들은 내가 어떤 얘기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금세 눈치챘고, 그러자 별로 망설이기는 기색도 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짓궂은 농담을 퍼부었다. 더 이상 경우의 수를 늘려가며 예상되는 대화를 만들어줄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교사 회의에서도 내 얘기가 나왔다. 내가 튀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나의 존재 자체로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진다고 학부모들이 전화를 건 모양이었다. 선생님들은 나의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 후 학교로 찾아온 신박사는 담임과 긴 면담을 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짜장면이 다 없어져 갈 때쯤 신박사는 본론을 꺼냈다. 빙빙 돌려 말했지만 요약하자면 학교라는 공간이 내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학교를 그만두라는 말인가요? 신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너에게 그러라고 할 수는 없지. 내 말은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의 대우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다. 전 별로 상관없어요.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엄마한테 들으셨다면. 엄마도 네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다. 엄만 제가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가끔 헷갈리긴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던 게 아닐까요? 평범. 내가 중얼거렸다.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남들과 같은 것, 굴곡 없이 흔한 것,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평범하게 졸업해서 운이 좋으면 대학에도 가고,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을 얻고,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런 것. 튀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걸 바란단다. 그러다 안 되면 평범함을 바라지. 그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평범하다는 건 사실 가장 이루기 어려운 가치란다. 생각해보면 할멈이 엄마에게 바란 것도 평범함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다 엄마도 그렇지 못했으니까 박사의 말대로 평범하다는 건 까다로운 단어다. 모두들 평범이라는 말을 하찮게 여기고 쉽게 입에 올리지만 거기에 담긴 평탄함을 충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게는 더욱 어려운 일인 거다. 나는 평범함을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비범하지도 않으니까. 그 중간 어디쯤에서 방황하는 이상한 아이일 뿐이니까. 그래서 나는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다. 평범해지는 것에. 학교는 계속 다닐래요. 그게 그날의 결론이었다. 신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어떻게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거다. 머리라는 건 쓰면 쓸수록 좋아진단다. 나쁘게 쓰면 나쁜 머리가 좋아지고 좋게 쓰면 좋게 발달되지. 네가 특정 부분에서 남들보다 취약하다고 들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달라질 수도 있을 거야. 연습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입꼬리를 양쪽으로 쓱 올렸다. 하지만 내 미소가 다른 사람들의 미소와 다르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엄마에게 말씀드려보렴. 네가 고등학생이 되었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말이다. 엄마가 좋아하실 거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엄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니까요. 신박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도 그건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다. 빗줄기가 창문에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봄비다. 엄마는 비를 좋아했다. 비 냄새가 좋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빗소리 들을 수도 비 냄새를 맡을 수도 없다. 비 냄새라니. 그래봤자 사실은 마른 아스팔트 위에 위로 피어든 물 비린내였을 거다. 엄마 옆에서 가만히 앉아 손을 잡았다. 피부가 많이 거칠어졌다. 엄마의 뺨과 손등에 장미향 로션을 발라주었다.
병실에서 나와 식당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나를 괴물과 만나게 한 사람, 내 삶의 그 아이를 끌어들인 남자, 은빛 머리의 중년 남자였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깨가 처져 있었고 탁한 눈엔 물기가 많았다. 표정이 밝았다면 꽤 잘생긴 얼굴이라고 할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 얼굴은 해숙하고 어두웠다.